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오랜만에 오랜만에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지수가 2,600선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시장에 작용하는 기대감이라는 게 결국은 이 밸류 프로그램의 구체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대성공을 거뒀으니까 이걸 보고 비슷하게 가지 않겠냐는 게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이 좌우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뭔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온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 하나. 예, 그리고 사실은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뭐 정책적으로 뭔가를 했던 건 예, 그 MB 정권 때 정부가 그나마 좀 입맛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정책이나 이런 게 그나마 시장에 도움이 됐고, 그리고 이 개입을 안 한 걸로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주식은 그래도 터치를 안 해가지고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그 외를 보면 뭐 사실 요 두 정권 외에 보면 딱히 뭐 주식시장에 정부가 도움이 됐었던 적이 있나? 네, 참여정부 때 주식 이익이나 부동산 이익이나 한번 내기를 해보자 해서 주식 이기긴 했습니다 그때. 예,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멘트 말고 지금 주식 사면 부자 된다 이런 거 말고 뭐 주식 이익이나 부동산 이익이 있냐 이거 말고 실효성 있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서 주식시장에 도움이 됐던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본 수준으로 나온다면 그러면 우리 시장에 한번 바람이 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만도 최고가 갱신했고 일본도 갱신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걸 따라간다면 시간차를 두고 늦게 따라가는 거고, 못 따라간다 그러면 중국 따라서 골로 가는 건데, 그래도 이제 중국 의존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서도 2025년에는 중국이 경기 회복을 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따라서 골로 간다 하더라도 더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있겠냐 하는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대비해서 2,600선 기준으로 아직도 부담이고, 3월에 결산을 하게 되면 4월부터 조금 나아지는. 근데 작년이나 뭐 2022년이나 큰 차이가 없을 거라서 실적에서. 그래서 계속 2,600선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이제 깨트리려면 이 밸류 프로그램의 어떤 구체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 코스피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뭐 고평가주, 예를 들면 제일 뭐 계속 언급하는 제일 고평가주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시총이 거의 100조인데 뭐 사실 100조에 대한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적도 이제 이거 밸류 평가를 할 때 뭐 성장성을 갖고 이걸 가지고 부풀리기를 해서 하는데 이런 거 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 보시면 뭐 순자산이 시장에서 빨아가지고 24조, 5조, 25조가 되는데 시총이 92조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고, 그리고 실적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영업이익 곱하기 10배 정도 하시면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1조. 뭐 이게 너무 고평가됐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고평가됐다. 4분의 1 토막이 나도 되는데 또 이런 건 잘 안 내려갑니다. 예, 그리고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시총이 40조입니다. 합병을 해가지고. 했는데 재무상에 거의 뭐 플러스 요인이 없을 겁니다. 그럼 2조, 매출 2조에 순자산이 4조 5천억 원, 시가총액이 40조. 뭐 이거 곱하기 10, 이것조차도 뭐 사실 창고에 박혀 있는 건지 알 수도 없는데 하면 한 7조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40조다. 이런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뭐 포스코는 그나마 나아졌지만 현대제철을 보면 현대제철의 순자산이 한 20조 정도 됩니다. 예, 적자가 났지만 어쨌든. 그리고 뭐 한 8조, 곱하기 10, 8조. 현재
시가총액이 4조 7천억. 그럼 이거랑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거 LG 에너지 솔루션이 5배입니다. 그럼 밸류로 봤을 때 같은 걸 갖고 어떤 거는 4분의 1이고 어떤 건 5배니까 얘네들 격차가 20배가 납니다. 철강 산업과 2차 전지 산업이 과연 20배 차이 날 정도의 어떤 차별화가 될 부분이 있느냐. 오히려 2차 전지 이 철강은 오히려 안정이 됐고 2차 전지는 경쟁 피 터지게 경쟁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맞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장이란 게 어쨌든 다 항상 이 시장이 온전하고 합리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저평가주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시도한다, 제도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탈세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뭐 이것저것 일이 생기는데 안타깝게도 제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뭐 같은 패턴으로 이제 일들이 다 꼬이게 되는데 가장 큰 게 이제 고금리가 원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 금융 환경, 통화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시원한 개선을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럼 뭐 누군가 희생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언제였지? 언제인지 기억 12일이나 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맞다. 요거를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이제 구구에 대해서 이 현장 방문도 하고, 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 리사이클링 사업에서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것은 분명한데, 뭐 간단하게 이제 복잡하면 재미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포스코에서 이제 이 제철 사업을 할 때 이런 석회를 가져오게 됩니다. 석회를 가져오게 되면 이 석회가 운반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스러기들이 나옵니다. 이 부스러기들은 썰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이게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이제 파쇄를 합니다. 그럼 요런 형태로 이제 잘게 부서질 텐데, 잘게 부서지면 또 가루가 나옵니다. 이 가루가 거의 뭐 육안으로 봤을 때 찰흙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게 나오면 이제 공정에서 오래된 노하우가 잘 녹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걸 가지고 물에서 가라앉히게 됩니다. 물로, 그러니까 이게 먼지가 나면 안 되니까 여기 막 물을 뿌려 가지고 물에 가라앉은 요 찰흙을 이제 킬런이라고 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요 도자기 굽듯이 그냥 가는데, 요 사이에 이제 마치 연상을 하자면 수제비 끊어내듯이 이 찰흙 같은 거를 툭툭툭 끊어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동글동글한 게 이 킬런을 지나면서 동그랗게 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요 동그란 게. 이걸 가지고 요 이산화탄소하고 더하면 생석회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다시 이 공정에 들어가는데, 이게 현재 광양제철소의 포스코 석회 소비량의 10% 이상을 담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리사이클링으로 요걸 다시 쓰고 있고 이산화탄소 포집까지 하는 요런 기술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요 과정들을 보면서 좀 자동화할 부분들을 자동화하자. 앞으로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예, 그래서 요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 운반하는 부분들하고 예, 몇 가지 부분을 체크를 해서 지금 설비 한 개당 한 20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이거를 한 10에서 15명으로 줄일 수 있겠다. 저는 효율을 되게 좋아하니까. 요런 구조가 됩니다. 이거보다 깊게 들어가면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뭐 핵심은 이 탄소 포집을 해서 탄소 배출권 수입이 있더라. 근데 이 탄소 배출권이 지금 국내에 한 13,000원 정도 하는데 보조금을 없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10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요 폐각 같은 경우는 석회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요 폐각을 갖고 요 또 리사이클링 하는 거 섞어주면 됩니다. 폐각 갈아가지고 여기서 재생된 생석회를 섞으면 이게 한 88% 정도 되고 이게 한 95% 정도 됩니다. 석회 함유량이. 두 개를 섞으면 또 이상적인 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폐각도 처리를 하고 요 폐기물도 처리를 하고 여기서 나오는 거 예, 탄소 포집도 해서 배출권도 받고 이 사업은 괜찮은데 예,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거다. 물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최근에 일들을 겪으면서 생각이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좀 어떤 트라우마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A 종목이 있다. A 종목 사도 돼요? 잘 모르겠다. 지금은 좀 애매한 것 같다. 이미 사놓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질문을 받다가 한 번이라도 지금 가격이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한마디 하는 순간 이제 저는 그때부터 이제 뭔가 되게 빚쟁이처럼 제 입장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냥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리고 계속된 질문에 그냥 한번 호응을 해줬을 뿐인데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뭔가 또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분들이 제 주변에 많고 능력 있는 분들도 많고 아마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무능하고 제일 별로인데 다만 저는 이제 시간은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 일처럼 하니까 남이라도 제 것처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고 그런 일들을 이제 여러 가지 해나갈 수 있는데 항상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손실을 보는 결정을 하는 게 제 거면 그냥 손실 보고 말 건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출자를 받아서 이 법인의 출자를 받으려고 한 계획을 단번에 취소를 했습니다. 왜냐면 출자를 받으면 여기서 손실이 발생하는데 출자 받기 전에는 뭐 제 거니까 손실 보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출자 받고 나면 이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필 또 출자를 하자 뭐 이렇게 됐을 때도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예, 그래서 뭐 또 손해보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뭐 심정은 그러실 겁니다. 이게 네가 저질러 놨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좀 갑자기 가끔은 좀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뭔가 또 책임을 져야 되고 뭐 또 뭔가 손실을 감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빼야 되는데 뭐 제가 빼려고 뺀 게 아니라 다른 일들이 생겨가지고 알아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뭔가 같이 해서 뭔가 같이 잘 되는 거는 너무 어렵구나. 차라리 제가 제가 혼자 잘 돼서 그냥 도와드리는 게 낫겠다. 여기 계신 좋은 분들. 예,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뭐 근데 또 사람 본성이란 게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또 뭐
그런 일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야지.' 요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 리사이클링 사업은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항상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 많이 올랐고 이제 더 이상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배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연초에는 배당락으로 부진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70% 이상 갖고 있어 가지고 최대 주주도 없고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종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근데 또 해외 투자한 거 해외 상업용 부동산 손실이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국내 PF 관련된 손실은 1금융권에서는 잘 없겠지만 그래도 여파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은 저축은행이 망하면 정부가 1금융권에 책임지라고 할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 부실한 저축은행을 또 편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고 점점 부각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 버리니까 알아도 알아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고 뭐 공부를 해도. 공부를 안 해도 또 '아이 안 하면 오히려 모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열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또 오히려 결과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말썽이고 안 하면 오히려 좋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뭔가 김 빠지는 그런 증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요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계속 저평가되어 있을 때 은행주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 지금 가격이면 괜찮으니까 매수해야지. 그래서 적정 가격까지 가지고 가야지. 뭐 요런 건 어떤 이벤트하고 상관없이 이런 구간들은 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싸게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 아파트에 입지 좋은 데로 사람들 수요가 몰리니까 그렇지만 주식은 비싸게 사면 결국은 낭패를 봅니다. 비싼 상태로 PER 50배 정도 되는 상태로 장기간 유지하는 종목들이 거의 한국 증시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이 서울 반도체 같은 종목 과거에 이것도 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한때는 이 종목도 보면 이게 돼? 예전에 보면 '이게 되네? 여기서 한참 머물러 있네. 1년 2년 머물러 있네.' 이런 일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 가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반도체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이제 저평가주가 됐습니다. 한참 고평가 상태에서 50배 이상이다가 저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평가 주식을 사서 정말 잘 되는 경우가 있느냐 그러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싼 종목을 사야 되고 앞으로 시장 관심을 받을 만한 종목을 사야 되는데 제가 싼 종목을 찾는 데까지는 뭐 어렵지 않지만 앞으로 시장 관심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뭐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께 고통을 안겨드리고 있고 그게 또 서로 돌고 도는 거라서 뭐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싶겠습니까? 대부분 이제 다 그냥 너 때문에 뭐 보지도 않을 종목 사게 돼서 이런 종목 내가 샀겠느냐? 네가 말 안 했으면 요거부터 시작해서 끝없는 그런 거랑 그런 어떤 탓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이게 싫다고 하면 그건 배부른 소리고 다만 이제 뭔가 성과가 안 나는 상태에서 계속 그런 게 수년간 쌓여가니까 그게 마음이 좋지 않다. 그게 그런 어떤 반응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하는 거에 대한 자괴감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고평가주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저평가주는 또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그 갭이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제철을 보면 거의 20배 차이가 납니다. 20배 차이가 나는데
사람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근데 그것조차도 시장이기 때문에 옳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예. 현금 갖고 있는 거랑 가치 대비해서 너무 높은 주식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 이 두 가지는 너무 어려워서 좀 이걸 고친다고 성과가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좀 항상 길게 보유를 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생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예. 그래서 아까 KB금융 예를 들었듯이 꼭 보면 이래서 안 되고 상업용 부동산 곧 터질 건데 은행 쪽에서 무사할까?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예대 금리 차가 축소가 될 건데 마진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등등. 요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일이 생기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 버리니까 어렵다는 건데 그럼 타이밍에 무관하게 그런 이슈가 뿌리는 타이밍과 무관하게 어떤 이야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그러면 없습니다. 그러면 고장난 시계가 돼서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외에는 사실 제가 수십 년간 해 봐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캐스텍 코리아가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학철 주주가 혼자 7.08%를 보유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공동 보유자를 늘려서 12%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세부 변동 내역에서 제가 요 소문을 들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들은 또 잘 듣고 다닙니다. 소문을 들었는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요 회사가 유진 오토텍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뭐 소문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유진 오토텍.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적자가 났는데 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느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가총액이 지금 이게 올랐지만 이게 올랐지만 416억입니다. 416억이니까 뭐 이때는 뭐 한 300억대였고 이런 종목들은 진짜 마음만 먹으면 뭐 강남에 아파트 팔면 뭐 큰 평수 같은 경우 100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이거 먹는 게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캐스텍 코리아가 지금 이 지분 구조를 보면 14.88%인데 이 중국 쪽 의결권은 딱히 작용 안 하게 됩니다. 그럼 사실상 이 둘 싸움인데 제가 알기로는 요 최대 주주가 개인적으로 자금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못하고 여기선 계속 주식을 늘려나가니까 경영권이 교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앞으로 모든 종목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런 걸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그런 거 보여드리면서 계속 자비로 소송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못하겠어 안 하는 거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심을 가지시면 어떤 부분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되냐면 요 지방에서 공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공장이 황금성이 좋은 공장이 있고 황금성이 나쁜 공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 쪽하고 창원 쪽 공단은 이게 거주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 구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데는 공장 내놓으면 바로 나갑니다. 근데 캐스트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 부산에 공장이 2개가 있으니까 요거 경영권 가져와서 저 공장 팔면 지금 한 300억, 400억 되는 거 저 공장 팔고 다 정리하면 한 1000억은 되겠네? 실제로 예전에 600억에 공장 판다고 공시가 났었기 때문에 1000억도 되고 한국 공장 다 없애버리자.
그리고 베트남 공장 괜찮습니다. 이 캐스텍 코리아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는 1년에 50에서 100억 정도 이익이 납니다. 국내에서 다 까먹어서 그렇지. 그리고 국내는 팔면 나가는 부산에 있는 거고 요거 정리해서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을 하자. 그럼 영업이익도 한 100억 날 거고 자산 다 처분하면 1000억이 넘는다. 실제 장부 가격보다 훨씬 비싸니까. 그러면 이거를 한 3, 400억 정도 되는 데서 지분 모아가지고 꿀꺽 한 다음에 공장 팔고 그래서 빚 다 갚고 배당 조금 하고 뭐 베트남 공장으로 물량 다 옮겨버리면 이게 100억 이상 수익이 나는 회사가 되는데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많습니다. 많고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그래서 제가 300억, 400억짜리 이런 500억짜리 이런 종목들 갖고 있자라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김이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그냥 지칩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사모아 갑시다라고 하는 건 괜찮지만 큰 돈 들어가가지고 한 2, 3년 묶여 있으면 뭐 못 견딥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회의감도 많이 드실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그리고 누군가 팔아줘야 올라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팔고 던지면 올라갈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시장 관심을 받는 종목도 내가 팔면 올라가고 요것도 기다리다 더 얼어서 던지면 올라가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누군가 사야 올라가는 거고 주가를 올라갈 수 있는 주체가 주식을 가져가야 올라가는 건데 내가 쥐고 있으면 그 주체가 못 가지니까 그럼 내가 던져 그는 주체들이 주식을 가져갈 거고 올라갈 거다. 이게 이 주식의 어떤 본질적인 생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멍청해서 바보라서 던지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식을 올린 능력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 올라가지. 내가 주식을 내가 갖고 있으면 주식이 떨어지니까 올릴 수 없는 존재니까. 그럼 주식을 올릴 수 있는 쪽에서 팔면 나 같은 사람들이 사니까 그 뒤로 쭉쭉 내려가겠구나.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게 정답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캐스텍 코리아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캐스텍 코리아가 현재 장부상으로는 제가 언급한 종목들보다 조건이 훨씬 안 좋습니다. 적어도 이제 표면적으로는 적자가 나니까 요 조직을 통째로 쇄신을 할 만한 그런 어떤 작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공장들을 다 팔고 베트남 공장의 생산 시설을 다 옮긴다라는 게 지금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텐데 새로운 주주들이 들어가서 이거를 해낸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돈을 한 3배를 번다라고 하면 그건 얘기가 또 달라지니까. 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 우원개발 같은 종목들 네. 이거 584억이고 뭐 YM 같은 종목들 YM 500억이고 뭐 심지어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HK 네, HK가 뭐 어쨌든 흑자니까 그리고 풍강 네, 381억 HK는 327억 예, 뭐 캐스텍 코리아 초반보다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성 파인텍 351억 예, 이런 종목들 얼마든지 누군가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350억에다 치면 10%면 35억입니다. 35억 정도 투자하실 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돈만 된다면 진짜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게 불확실하니까 그런 거고. 근데 저는 아까 캐스텍 코리아에서의 움직임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게 앞으로 될 겁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보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관심을 갖고 가자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제 이 말은 이제 뭐 콩으로 뭐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는다. 또 되도 않는 소리 한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뭐 강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 말도 맞기 때문에 그런 반응도 옳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제가 생각해도 그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